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전은 2022년에 시작됐지만 두 나라 간의 갈등은 사실 훨씬 이전인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로 그때 러시아군이 크림반도를 불법적으로 합병하며 불과 4주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이웃나라의 한 지역 전체를 빼앗았습니다. 그때 이후로 키이우의 관리들, 군 지휘관들,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민 전체는 언젠가 크림반도를 완전히 탈환하고 완전한 탈러시아화를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들의 기다림이 끝나갈지도 모릅니다.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이를 막을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이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10여 년 전 크림반도를 러시아 일부라 주장했을 때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2022년에 시작된 이른바 특별군사작전이 길고 장기화되며 엄청난 비용이 드는 일이 된 것과 달리 크림반도 합병은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꽤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그는 키이우에서 잠시 벌어진 정치적 혼란을 틈타 이 지역을 장악했고 표식이 없는 군복을 입은 정예병력을 투입해 혼란을 일으키고 우크라이나군의 대응을 지연시켰습니다. 세바스토폴 같은 곳에 이미 존재하던 러시아의 군사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푸틴의 군대는 신속하게 크림반도 의회와 주요 인프라, 통신 거점을 장악했습니다. 이 작전은 치밀하게 계획되었고 거의 완벽하게 실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러시아는 매우 전략적인 요충지를 장악하게 되었는데 이곳은 푸틴 자신이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라고 표현한 곳입니다. 결국 러시아가 흑해를 통제하고 지중해, 심지어 중동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크림반도와 그 항구 도시 세바스토폴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크림반도를 소유한 자는 흑해를 가로지르는 다양한 무역로에 대한 영향력도 갖게 되며 주변 해역이 석유와 가스 같은 천연자원으로 풍부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요컨대 이곳은 통제하기에 매우 가치 있는 영토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2022년 전면 침공을 준비할 때 그 통제권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러시아는 병력, 탄약, 군사장비를 크림반도로 집중시켰고 이 병력과 탄약, 장비는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을 폭격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분쟁이 진행되는 동안 러시아는 계속해서 크림반도를 군사적 발판으로 활용해왔습니다. 러시아는 크림반도에서 우크라이나의 마을, 도시, 전선 지역을 향해 수많은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해왔으며 또한 크림반도를 러시아 본토와 케르치 해협을 통해 연결하는 유명한 크림대교를 중요한 보급선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크림반도에 완전히 정착하고 이 지역을 완벽하게 통제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면 침공 첫날부터 우크라이나 지휘관들은 크림반도의 해방이 그들의 장기 목표 중 하나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대는 그 말을 실제 행동으로 뒷받침하는데 전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전쟁이 시작된 지 불과 몇 달 만에 첫 공격이 시작되었고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는 세바스토폴에 있는 러시아 흑해함대를 겨냥했으며 크림대교에서는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도네츠크, 루안스크, 헤르손과 같은 지역에서 수백 마일에 걸친 전선에서 러시아와 싸우는 와중에도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를 적군이 점령하기에 최대한 위험한 곳으로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세바스토폴 해군 기지에서는 군함이 침몰했고 스톰 섀도우 순항 미사일이 러시아의 요새를 지도에서 지워버렸으며 가미카제 드론에 의해 비행기가 불타올랐고 방공 시스템은 하나씩 파괴되었습니다. 크림대교 역시 계속해서 피해를 입었으며 2023년 7월 두 번째로 공격을 받았고 2025년 6월에도 다시 공격당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에 가한 일부 공격은 비교적 소규모였습니다. 다른 공격들은 정말로 치명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상징적인 크랩트랩 작전에서는 2023년 9월 세바스토폴에 있는 러시아 흑해함대 본부 건물을 향해 스톰 섀도우 미사일이 일제히 발사되었고 이 공격으로 30명 이상의 장교가 사망하고 100명 이상의 추가 병력이 부상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공격들은 러시아군이 크림반도 안팎에서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하도록 만들었고 언제든지 더 많은 드론이나 미사일이 날아올 수 있다는 경계심을 갖게 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에서 끝까지 밀어붙이거나 병력을 상륙시키거나 잃은 영토를 되찾는데 거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항상 다른 우선순위와 분쟁 지역, 지켜야 할 마을과 도시, 그리고 러시아의 공격을 걱정해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에 너무 많은 시간, 자원, 인력을 투입하는 실수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전선의 주요 지역에 약점이 생겨 러시아가 돌파구를 마련하고 중요한 영토를 차지할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인내심을 가지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크림반도에 대한 성공적인 공격을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방공 시스템, 레이더, 항공기,
탄약 저장고와 같은 중요한 자산들을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크라이나군은 다른 지역을 우선시해야 했기 때문에 각 공격 사이에 몇 주 또는 몇 달이 지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사건들은 고립되거나 무작위 공격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공격은 더 큰 전략의 일부였으며 궁극적인 목표인 크림반도의 탈러시아화에 기여했습니다. 각 공격은 러시아군 입지를 약화시켰습니다. 각 타격은 그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방어를 어렵게 했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가 우위를 확실히 굳히면 적은 이를 막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6년에는 전세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아마도 역사상 가장 강력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방위 산업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전국에 수백 개의 새로운 방위 산업 업체들이 드론과 미사일, 방공 기술 등 다양한 혁신적인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우크라이나군도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러시아의 끊임없는 공격을 막아내고 그들이 영토를 확장하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넓은 잃어버린 영토를 다시 탈환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실제로 2026년 2월은 우크라이나 군대에게 매우 중요한 달이었습니다. 2023년 이후 처음으로 우크라이나군이 잃은 영토보다 더 많은 영토를 되찾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는 곧 유럽연합으로부터 900억 유로, 1,050억 달러에 달하는 탄도를 바꿀 대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출은 헝가리 총리 빅토르 오르반이 막았습니다. 하지만 빅토르 오르반의 통치가 4월 12일 총선에서 참패한 뒤 마침내 막을 내리면서 우크라이나는 막대한 자금 유입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군대를 강화하고 방위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며 적들에게 계속 압박을 가하기 위해 필요한 탄약과 보급품을 조달해야 합니다. 한편 러시아는 그 어느 때보다 약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오르반의 정치적 패배로 인해 푸틴은 나토 동맹과 유럽연합 내에서 몇 안 되는 우군 중 한 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정치적 영향력은 크게 약화됩니다. 러시아군 역시 수년 만에 가장 느린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부 전선 지역에서는 러시아군이 완전히 멈춰 있거나 심지어 우크라이나 방어군에 의해 밀려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여전히 진격 중이지만 너무 느려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크렘린의 군대도 병력과 장비를 놀라운 속도로 계속 잃고 있습니다. 수만 명의 병사들이 매달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고 있습니다. 수천 명이 탈영하거나 백기를 들고 있으며 지휘관의 명령에 자발적으로 따르는 병사들조차도 최전선의 사륙지대에서 몇 주 버티기도 힘들어 곧 신병으로 교체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신병 확보에 점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의 신병 모집은 크게 줄었지만 사상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1분기 내내 러시아는 전사하거나 부상당한 병사들을 대체할 만큼 충분한 신병을 꾸준히 충원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점점 작아지고 약해지며 전쟁 전망도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불가피한 승리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전 세계의 전문가들과 분석가들, 그리고 러시아의 강경파 군사 블로거들조차도 전세가 뒤바뀌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위에 있는 쪽은 러시아가 아니라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리고 거의 40년 동안 미 육군에서 복무하며 미 육군 유럽 사령관까지 오른 벤 호지스 중장은 지금이 우크라이나군이 크림반도에서 공세 수위를 한 단계 높일 시기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 말과 그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이런 인사이트를 더 원하신다면 꼭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해주세요. 저희는 매주 이렇게 분석해드립니다. 최근 베노지스 중장은 타임스 라디오 팟캐스트 프론트라인 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안보에 출연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분석가들과 전문가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인사이트와 예측을 공유하는 방송입니다. 방송에 출연한 벤 호지스 중장은 모든 전투와 다른 곳에 집중이 쏠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림반도가 이 전쟁 전체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는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크림반도가 이 전쟁의 결정적인 지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는 이 반도가 양측 모두에게 상징적 가치와 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 지역이 러시아에 속해야 한다고 지속 주장하며 신성한 장소이자 러시아의 분리할 수 없는 일부라고도 했습니다. 러시아 지도자도 이 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벤 호지스는 흑해 전역에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실제로 크림반도에서 나온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만약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탈환하고 그 항구와 비행장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는다면 이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토지스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블라디미르 젤렌스키와 총사령관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같은 인물들이 이 지역의 가치를 잘 알고 있을 것이며 분명히 크림반도를 최우선 목표 중 하나로 두고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 지역에서 직접적인 지상 공격이 아직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현재로서는 꼭 필요하지가 않다고 생각하지만 비행장, 방공망 및 기타 목표물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이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크림대교의 운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확신하며 그 큰 다리는 결국 무너질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역사적 순간이 될 것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 영토를 충분히 점령함으로써 사실상 크림반도로 가는 육상 통로를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크림대교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케르치 해협 역시 반도와 남부 지역에 주둔한 군대에 연료, 무기, 탄약과 같은 필수 보급품을 안전하게 운송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그 다리가 무너진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순식간에 크림반도에 남아있는 모든 러시아군이 본국과 단절될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본토로 빠져나갈 안전한 퇴로가 있다는 안도감을 누릴 수 없게 되고 크라스노다르 지방에서 오는 꾸준하고 끊김없는 보급도 받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가 거의 40억 달러를 들여 건설한 그 다리가 지도에서 사라진다면 크렘린궁에게도 엄청난 망신이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그 다리를 타격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론과 수중 폭발물을 혼합해 3번이나 그 다리를 공격했고 그 결과 다리가 손상되어 수리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일시적으로 폐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과거보다 오늘날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더 강력한 드론과 미사일을 보유하게 되면서 다리의 일부 구간 전체를 아래 물속으로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크림대교 공격이 이미 준비 단계에 들어갔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는 최근 반도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며 그 지역의 중요한 자산들을 또다시 파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월 5일 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은 적극작전부의 특수부대가 드론을 사용해 러시아 철도 페리 슬라비아닌을 무력화시켰다고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케르치 해협을 가로지르는 마지막 철도 페리였습니다. 이 페리들은 군사장비와 탄약과 같은 물자를 크림반도의 러시아군에게 수송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선박들이 이제 파괴되거나 손상되거나 무력화됨에 따라 러시아는 자원을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옮기는데 필연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는 크림대교를 더 자주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는 우크라이나가 이 다리를 파괴해야 할 더욱 가치 있는 목표로 만들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크렘린의 지휘관들은 점령된 돈바스 지역을 거쳐 헤르손 지역을 통해 크림반도로 보급품을 운송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의 문제점은 그 경로들이 전선과 훨씬 더 가까워서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 미사일, 심지어 포격의 위험이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키이우의 드론이 항상 상공에서 러시아군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로 향하는 어떤 수송대라도 곧바로 포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공격용 드론이나 미사일이 출동해 그들을 제거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이미 그 육상 보급선을 방해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4월 일주일간의 작전에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크림반도로 있는 주요 육상 통로에서 여러 차례 성공적으로 공격했습니다. 러시아 무기고 3곳과 보급 창고 3곳, 이 공격받아 피해를 입었고 우크라이나군은 해당 통로의 보급품 흐름을 조정하는 두 물류 거점도 공격했습니다. 4월 20일, 우크라이나 방위군이 세바스토폴만에 정박해 있던 러시아의 대형 상륙함 2척을 추가로 공격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 2척의 함정은 이후 프로젝트 775 야말과 프로젝트 117 니콜라이 필첸코프로 확인되었습니다. 야말은 장갑차와 병력을 포함해 최대 500톤의 화물을 운송할 수 있었으며 그 가치는 8천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편 니콜라이 필첸코프는 이보다 더 커서 최대 약 1000톤의 적재 능력을 갖추고 있어 상당히 큰 상륙군을 수송할 수 있습니다. 두 선박 중 더 크지만 니콜라이 필첸코프는 더 오래됐고 그만큼 비싸지는 않지만 여전히 약 7천만 달러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과 마지막 케르치에어 페리 타격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크림반도 보급선을 끊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조금씩 이 지역을 고립시키고 있으며 크렘린의 병력이 자신들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연료와 탄약을 확보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상륙함 등 선박을 격침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력 증강도 저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과거에는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에서 러시아의 방공 시스템이나 다른 자산을 제거하더라도 적군이 잃어버린 것을 언제든지 쉽게 대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키이우의 드론이 탄약 저장고를 파괴하더라도 러시아군은 다른 지역에서 탄약을 실어와 해협이나 크림대교를 통해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급선이 차단되고 압박이 심해지면서 더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는 더 큰 무언가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고립시키면 반도 내 러시아군은 사실상 손쉬운 표적이 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드론과 미사일이 해가 갈수록 더 좋아지고 정밀해지면서 방위군은 남아있는 병력을 제거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크렘린의 이 지역 통제력은 빠르게 약해질 것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가 헤르손을 통해 길을 열면 적의 약점을 활용해 언젠가 군대를 투입해 이 지역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먼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모든 준비는 이미 갖춰져 있고 우크라이나군은 마침내 탈러시아화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올바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렘린이 증가하는 사상자 수, 막대한 장비 손실, 정체된 전손 공격, 그리고 실패하는 모집 캠페인에 직면하면서 더 이상 과거처럼 크림반도의 방어 태세를 강력하고 견고하게 구축할 수단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지역을 일부라도 통제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미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승기에 급급해진 러시아의 흑해함대는 더 이상 세바스토폴을 안전한 본거지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크렘린도 흑해와 그 너머로의 영향력과 군사력 투사 능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오랜 꿈이었던 유럽연합이나 나토 동맹의 일원이 되는데 결국 성공한다면 러시아의 영향력은 더욱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2014년과는 놀라울 정도로 달라진 상황을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빠르고 효율적인 점령작전 이후에 푸틴이 크림반도를 앞으로도 오랫동안 러시아의 일부로 확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크게 잘못 생각했는지 깨닫고 있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전세를 뒤집고 있는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키예프 군대가 최근 점령지에서 넓은 지역을 해방시킨 과정을 다룹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면 한때 강대했던 러시아 군대가 무릎 꿇게 된 과정을 심층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전 세계의 다른 중요한 분쟁에 대한 더 많은 인사이트, 분석, 속보를 위해 더 밀리터리쇼 구독도 잊지 마세요.